당신, 우리 누님 돈 어디로 빼돌렸어? 시어머니의 남동생 시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시숙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5억이 3억으로 줄었어. 2억 어디다 썼냐고.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새벽 3시에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제 손이 밤마다 우는 시어머니를 안고 흔들던 제 어깨가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지연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제 인생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땀에 젖은 손바닥, 붉은 주사액이 도장면에 스며들었어요.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불효자라 부를 겁니다. 누군가는 도둑이라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건 생존이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45 박지연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 그리고 법정에서 범죄자가 된 사람. 오늘 제가 걸었던 그 지옥의 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산과 돌봄 사이에서,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가족과 법 사이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남편 최민수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2, 너무 이른 나이였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사고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 영안실에 차가운 시신.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새아가 이리 와봐. 내가 밥을 했나 안 했나? 냄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고 계세요, 어머님. 그래, 내가 했구나. 기억이 안 나네. 웃으며 넘겼어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73, 건망증 하나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새아가 물 어디 있어? 냉장고에 있어요, 어머님. 냉장고가 어디더라?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못 찾으시는 모습. 한 달 뒤엔 당신 누구야?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연기가 가득했어요. 어머님, 소리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어요. 냄비는 새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왜 그래 새아가? 가스불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위험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미안하다 새아가. 내가 깜빡했나 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 건망증이 아니야. 다음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100에서 7을 빼면요? 100. 인지 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를 일주일 동안 매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분 앉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진단서를 건넸어요. 중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기요? 벌써요? 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MRI 결과상 뇌 위축이 심각하고 인지 기능이 7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악화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히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곁에서 24시간 케어해야 합니다. 요양원은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환경이 바뀌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치매는 배회, 망상,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그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우리 어디가? 집에 가요, 어머님. 집이 어디더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저 없인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분의 그림자가 되겠구나. 남편을 잃고 3년 겨우 일상을 되찾았는데 이제는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현실. 45 나이에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시숙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남동생, 평소엔 명절에도 연락 없던 사람. 남편 장례식 이후 3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숙 부부와 조카 둘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누님 잘 지내셨어요? 시숙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누구요? 시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님 접니다. 동생 영수. 동생? 나한테 동생 있었나? 아, 그래요. 동생이구나. 근데 이름이 뭐라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누님 상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시숙이 말했습니다. 치매라며? 병원에는 갔어? 시숙모가 물었어요. 저는 차를 들고 나갔습니다. 네, 갔습니다. 중기 치매래요. 중기? 벌써? 네. 차를 따르며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명의의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요? 네, 치매면 법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후견인 지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 안 나지. 조카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직 시어머니는 말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님 돈, 그거 며느리가 다 관리한다며? 시숙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있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차만 따르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누님 돈이 개인적이라고? 시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온 이유를,
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그들이 원하는 건 시어머니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5억이라는 그 돈. 저도 모르고 있던 그 금액이 이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처음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5억 원. 남편이 죽기 전 어머니 앞으로 남긴 돈이었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친 금액. 저는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머니 노후를 위해 조용히 준비해 둔 거였을 겁니다. 이 돈으로라도 어머니 노후는 지켜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덮는 순간 불안이 밀려왔어요. 시숙네가 이 금액을 알면 어떻게 될까? 후견인 신청을 하면? 그럼 이 돈은 누가 관리하게 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제 삶을 파괴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아이처럼 변했어요. 밥을 먹고도 또 달라 하고 제 이름을 잊고 심지어 남편 제사날에도 그 사람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그분의 돌봄으로 밤을 새웠어요.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배회하는 걸 막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와 결근이 잦아졌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요즘 업무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집에 환자가 있어서요. 환자? 가족이면 요양원에 맡기지 그래. 그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요양원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좋은 곳은 500만 원이 넘었어요. 시어머니 연금은 월 80만 원, 제 월급은 350만 원. 생활비, 병원비, 약값까지 합치면 빠듯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업무 태도 불량, 실적 미달. 명분은 그랬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쉬고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잦았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새아가 왔어? 배고파.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어머님. 언제? 나 안 먹었는데. 또 밥을 차렸습니다. 4번째였어요. 그날 하루에만. 지쳐서 눈물조차 마른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정리 때문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오시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정기예금 5억 원, 연 4% 이자, 월 200만 원. 그 말에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 돈 중 일부만 써도 되는 거잖아. 다 어머니를 위해 쓰는 건데. 이자만 쓰면 원금은 그대로니까, 어머니를 위한 돈이니까. 그렇게 첫 인출이 시작됐습니다. 30만 원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어요. 다음은 100만 원 간병용품. 이것도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금액은 커졌어요. 200만 원 요양보호사 비용, 300만 원 휠체어와 침대, 50만 원 약값, 80만 원 성인용 기저귀. 처음엔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니까 괜찮아. 증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새 제 생활비도 섞이기 시작했어요. 밀린 대출 이자 150만 원, 카드값 80만 원, 차 수리비 120만 원, 휴대폰 요금, 공과금, 식비. 어차피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인데.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는 누가 돌봐?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5억, 4억 8천, 4억 5천, 4억 2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저도 살아야 하잖아.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은 4억이었습니다. 1억이 사라졌어요. 영수증을 모아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4천만 원. 나머지 6천만 원은 어디 갔을까? 생활비, 대출, 카드값, 차, 핸드폰. 어머니를 모시느라 쓴 돈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돈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닐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세아가 나 돈 좀 줄까?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 말에 저는 오열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기억을 잃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우리 세아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이 미안하다. 어머님,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제가 지켜드려야 할 사람, 제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족.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나와 어머니의 것이다. 누구도 몰라야 했어요. 시숙네가 알면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를 했고 시어머니의 인감 도장까지 제 손에 있었어요. 후견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숙네한테 넘어가면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질 거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시숙이 전화했어요. 누님 통장 좀 보자. 왜요? 그냥 누님 돈 관리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제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확인해야지. 아니 뭐가 문제라도? 아니요, 문제 없어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시숙모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세아가 우리가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네. 누님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법적으로 보호해야죠. 제가 잘 모시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 관리하는 게 맞죠. 혈육이 있는데 며느리가 다 관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 좀 보여주시죠. 그날 저는 통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5억이 3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2억이 어디 갔냐는 추궁이 시작됐어요. 병원비요, 간병비요, 생활비요. 영수증을 내밀었지만 부족했습니다. 4천만 원어치 영수증. 나머지 1억 6천은요? 저도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회사도 그만뒀고 어머니 모시느라. 그건 횡령이에요. 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돈을 쓴 거잖아요. 저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 동의 받았어요? 치매 환자가 무슨 동의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 그날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재판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어요. 인감도장을 사용한 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건 어머니 생활비를 위해서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영수증이 일부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왜 3천만 원이 본인 계좌로 이체되어 있습니까? 그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병원비, 간병비, 대출 상환, 생활비 모두 필요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숫자뿐이었습니다. 피고인, 시어머니를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합니다. 제가 밤낮으로 모셨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것과 재산 인출은 별개입니다. 저는 훔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총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피고인은 후견인 지정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재산을 관리했고 인감 도장을 사용해 각종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다고요? 다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방청석에서 시숙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은 우리 누님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어요. 누님이 치매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 통장을 관리하고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시숙모도 거들었어요. 3년 동안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누님 상태가 어떤지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다 관리하더니 결국 돈을 빼돌린 거예요. 변호인이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홀로 시어머니를 3년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24시간 간병하며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횡령의 고의가 아닌 관리 소홀에 가깝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횡령의 고제 시도문 계속이가 없었다면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왜 후견인 지정을 피했습니까? 이는 명백히 재산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헌신적인 돌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재산을 관리했고 상당 부분을 용도 불명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돌봄 노력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전 범죄자가 됐습니다. 3년간 밤낮으로 돌봤던 그 시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했던 그 선택이 법정에선 횡령이 됐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사적으로 유용.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후견인은 시숙으로 지정됐고 남은 재산 3억은 시숙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뺏겼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뒤 저는 요양병원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러 간 거예요. 시숙이 허락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면회 명단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간호사에게 사정해서 10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훨씬 야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누구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지연이요. 지연?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는데.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밥 먹었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저를 용서도 비난도 못하겠구나. 제가 무엇을 했든 이분은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법정에서 저는 횡령범이 됐지만 이분에게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모셨어요. 그래요? 밤새 간호하고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그래요, 고생했네. 어머님, 돈 제가 좀 썼어요. 미안해요. 돈? 무슨 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잊으셨어요. 제가 3년간 밤을 새워 돌봤던 것도, 제가 어머니 돈을 썼던 것도, 제가 재판을 받았던 것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요. 또 오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낡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판결 전에 시숙네가 집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들을 모아뒀었는데 그 중에 지갑이 있었어요.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편지지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내 며느리 새아가 보거라. 내 돈은 내가 써도 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이 일찍 가서 너한테 미안하다. 너 혼자 남겨서 미안하다. 나중에 내가 기억 못하더라도 너만은 잊지 않을게. 고맙다 새아가. 어머니가. 날짜는 남편이 죽고 1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정신이 온전했을 때 쓴 글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 돈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범죄자가 됐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날 밤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건강하셨던 시절의 모습으로. 새아가 고생했어.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최선을 다한 거 나는 알아.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저는 마지막 면회도 못했어요. 시숙이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부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새벽 2시에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 박순자 별세. 장례식장 주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빈소에 들어서는데 시숙이 저를 막아섰어요. 왜 왔어?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당신 여기 올 자격 없어. 나가.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안 돼. 당신 때문에 우리 누님이 고생하셨어. 당신이 돈을 빼돌렸잖아. 시숙모도 나왔어요. 염치 없이 여기까지 와. 우리 돈 2억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어머님을 위해 쓴 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판결문에 다 나와 있잖아. 횡령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돈 빼돌렸다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쯧쯧.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빈소 밖에 섰습니다. 멀리서라도 어머님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1시간, 2시간.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빈소 밖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왜 밖에 계세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요.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유품인데 가족분들이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낡은 시계 하나였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선물한 시계.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그냥 스테인리스 시계. 하지만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산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차고 다니셨어요. 고맙습니다.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됐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와 시계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건전지가 다 닳았나 봅니다. 3시 15분에 멈춰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간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다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마이너스 민수드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살던 집도 팔고 남은 빚도 갚고 집행유예 기간이라 해외는 못 가지만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2개월간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는 날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른 어르신들을 돌볼게요. 어머님께 못다한 것들을 다른 분들께 해드릴게요.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첫 출근 날 담당 어르신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순희 할머니 82, 치매 중기. 프로필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드릴 박지연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누구야? 저예요, 할머니, 지연이요. 지연? 우리 딸 이름이 지연인데.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할머니는 매일 제 이름을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지연이에요, 할머니.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누구야?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저는 할머니 딸이 아닌데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일이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저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고 손녀가 됐어요.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더 정성껏 돌봤어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저는 마지막까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편히 가세요.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족이 왔어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제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치유됐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시어머니께 못다한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돌봄은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받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제 손을 잡을 때, 고맙다고 말할 때 저는 치유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도 거의 끝나갑니다. 범죄 경력은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법은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압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돈을 쓴 게 정당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3년간 밤을 새워 돌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란 무엇인가, 재산과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억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잊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횡령범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 가슴엔 며느리라고 새겨져 있어요. 3년간 밤을 새워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손을 잡아주던 그 시간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쏟은 시간과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써도 된다. 고맙다 새아가. 그 한 줄이 저를 지탱하게 해줍니다. 법은 저를 벌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용서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